예, 국제결제론 4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시간에 이야기한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 법규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자,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외국환 거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 이렇게 이제 그것은 부령 등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환 관리 기구로서는요, 기획재정부죠. 그죠? 자,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관리 최상위 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예하에 한국은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그죠? 운용하고, 정부의 외환 정책에 대하여 조언, 그죠? 그 다음에 외환의 유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 각 은행들, 예하은행들, 일반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은행을 포함해서 외환은행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다 한국은행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외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대부 현황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어떤 돈의 흐름을 갖다가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면은 대부를 많이 안 해주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전화해서 왜 직업준비율을 갖다가 몇 프로 남았는데 그걸 빨리 소진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정을 합니다. 또는 아니면 거둬들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을 갖다가 조절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외환의 유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 그래서 외환의 유출입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통화의 유출입 동향을 갖다가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필요시 외환 시장을 갖다가 개입하는 거죠. 그죠? 외환 시장에 외환 거래에 서킷 브레이터도 발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세관에서는 외환 거래에 관한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단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수출입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관련 외국환 거래에서 검사, 그죠? 및 수사권을 가졌다.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환치기 등이죠. 그죠? 그다음 보면 이제 환치기란 것은 자금 세탁도 마찬가지고, 불법 외환 거래는 우리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 만불 이상을 갖다가 들어와서 그냥 준다든지, 가서 받는다든지, 또는 언더밸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 거는 1억인데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실제 거래는 1억이지만 명봉상의 어떤 신고, 세관 신고는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1억은 나머지 5천만 원 현재가 사서 거기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걸 현재 은행에다가 차명으로 저축을 해놔가지고 외화를 도피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저거 우리가 외화가 나가고 들어오는 근거는 수출입에 있거든요. 수출입에. 그죠? 수출입. 그죠? 수출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에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금 세탁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새로운 외국에다가 어떤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그 회사는 또 다른 회사하고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화의 출처를 갖다가 추적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자금 세탁이다. 그죠? 그래서 펀드, 영어로는 펀드 론더리다. 이렇게 말 그대로입니다. 돈을 세탁한다. 이런 돈을 세탁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치기란 거는 뭐냐? 환치기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다 합시다. A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고 B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이 이제 그겁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 게 있죠. 돈 받을 게, 그죠? 돈 받을 게 있는데, 누구한테? 미국에서 돈 받을 게 있는데, 미국의 고객이 돈을 붙여오지 않고, 미국에 있는 A의 가족들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환칙이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수료 안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또 어떻게, 그 미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결제하고, 그러면 이제 수수료도 안 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환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을 이제 그쪽에서 주고받고 정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환 은행이다. 외국환 은행에 가서 일상적인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다. 그죠? 그것을 이제 외국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은행에 가면 밖에 외국환 은행 이렇게 써놨습니다. 외국환 은행 가면 이제 달러하고 뭐 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돈 거래를 외국에서 돈을 받고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외국환 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외국환 은행은 또한요. 외국환 업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옆에 아줌마가 암달러상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돈 바꿔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 법이 제촉되는데 버젓이 그거 보면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은행 옆에 바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거 참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 주위에 가면은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미군 부대 주위에 이렇게 가게 같은데요. 이렇게 가게 하면서, 달러를 바꿔주죠.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레이트가 좋으니까 그렇죠.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은행 가는 것보다 좋게, 미국 사람들한테 더 좋게, 달러 가져온 사람들한테 더 잘 치주니까 거기 가죠. 그죠? 뭐 때문에 불법인데 그거 가서 서성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액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큰 거래는 또 하면 또 잡히니까 소소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소소하게 하는 이 암달러 상들은 보면은 결국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종목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돈을 바꿀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고요. 또 한국 돈을 갖다가 미국에 많이 그걸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암달러 상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은행 주위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자금 능력들은 대단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뭐 브라이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자금을 갖다가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모아야 될 때 몰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외환은행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고 이런 역할도 한다. 그죠? 그래서 외국환 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 업무 지급기관에 대한 감독 또는 외국환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환도 보면 이제 너무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정식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외국환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죠? 자, 수입 대금 지급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지급 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 우리가 이제 상계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이렇게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는 걸 서로 뭡니까? 물세한다 이런 말 쓰는데요. 그게 뭐 정식적인 언어는 아니고 상계입니다. 상계. 그죠? 상계한다. 서로 이제 주고받을 거를 갖다가 더하고 빼기해서 정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계와 같은 특별한 결제 방식을 두고 있는데요. 자, 상계란 것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는 구상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가금비를 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서로 채권 채무를 상쇄하고 차익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 그죠? 되겠죠? 내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업체라는. 소위 이런 업체죠. 내가 원료를 주고
원료를 주고, 일단 원료는 준, 내가 이거 우리가 사급한다 이랬는데, 내가 원료는 줄게. 내가 이거 당신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쇠가 필요하고, 우리가 쇠하는 공장이니까 내가 쇠는 주겠습니다. 그러면 쇠하니까 우리 청사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쇠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주고 파는 거죠. 한 사람은 건물을 짓는 것을 파는 거고요. 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수가 있겠죠. 건재상이, 그러니까 건물을 필요한 재료를 파는 그런 상점이 자기 본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자기 본사를 지으면 굳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어떤 건축 재료를 사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건축 재료는 자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네가 지어라. 그럼 내가 나중에 건축 재료 가고, 뭐 이런 할 때 하다 건축 재료 간 거 끊고, 건물 짓는 거 끊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축 재료 얼마. 그래 나중에 다 합산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뭡니까? 내가 받을 거 얼마, 내 줄 거 얼마.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줄 때, 받을 때, 줄 때, 갈 때,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강호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죠. 자, 나는 가공을 잘해요. 그런데, 어쨌든 또 뭐냐면 판매도 잘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재료 주세요. 그럼 가공해서 줍니다. 주고 나중에 뭡니까? 그 사람이 조립해갖고 온 거를 다시 사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판매하는 거죠. 가공을 하면서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조립하는 업체하고 서로 상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조립하는 업체한테 뭡니까? 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주고 자, 그 가공한 걸 다시 보내주고, 자, 그럼 가공한 거를, 가공하는 거는 자기들이 다시 매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완제품을 다시 조립한 그 회사로부터 사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또 수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채권도 갖고 채무도 갖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회사 간에는, 빈번하게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서로가 나중에 일일이 하지 않고, 자, 얼마 갖고 얼마 하고 다 해가지고 요거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계다. 그죠? 요거는 이제 상계는 이제 일반 상계가 있고요. 상호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상계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채권 채무 상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 수입 대금 했는데 불량품 반품 처리한 물품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수입을 했어요. 자, 1억 원어치 했는데, 자, 1억 원어치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수출 1억 원 했어요. 분명히 1억 원에 수출한 걸로 됐어요. 수입도 1억 원 됐어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어치는 불량품이라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 결국은 수입, 뭡니까? 8천만 원어치 밖에 한 거 안 됩니다. 자, 이걸 상계라는 거죠. 그런 걸 일반 상계를 한다. 그런 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상계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거래할 때마다 결제하고 장부상으로 상세하는 방법입니다. 자, 본사하고 지사 간에는 이런 경우죠. 본사하고 지사 간에는 계속 아까 이야기했죠. 본사에서 물건을 갖다가 본사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내고 지사에서 또 물건을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지사에서는 원료를 보내가지고 본사를 보내자. 그럼 본사에 파는 게 되죠. 이제 본사에서는 물건을 다 만들어갖고 지사로 보내면 지사가 다시 그것을 완제품을 현지에서 또 파는 것. 자, 이런 시스템이라 할 때는, 원료를 간 것하고, 그 다음에 본 물건을 지사에 한 거하고, 원료를 보낼 때는 지사는, 채권자가 되고, 본 물건을 받을 때는 이거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호 상계를 해가지고, 장부상으로 상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거를 상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뭐 3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죠? 이러한 경우에, 이거 돈을 안 보내버리면은, 결국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언제 받노? 이렇게 국가가 내 따라다니면서 이거 언제 받노? 왔나 안 받나?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군데 다니까. 그러니까 수출한 물품은 3개월 내에, 수입한 물품은 1개월 내에 돈 받았나 안 받았다 이렇게 딱 보고 그거 안 받았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외국환관리법에 대해서 위배하는 걸로 딱 이렇게 이제 딱 끄어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그 기간 안에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에 대한 내용, 저 관리 내용 보면요. 이제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가가 이 돈의 흐름, 즉 외국환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외국환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상적인 기간이란 것이 계약 금액이요,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데 이 기간이 이제 통상적으로 넘을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요,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인데, 이때 이제 본사 지사 간의 수출 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 인도 조건 방식, 신용장이 없는 것, 즉 DA나 DP계라는 거죠. 환음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단지 이제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추심제도인데요. DADP는 추심제도인데 신용장하고 틀린 점은 이제 결국은 은행이 중간에서 환음을 전달하는, 즉 환음 추심을 의뢰하고 환음 추심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역할은 하지만 뭐 어떻게 한다고?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DADP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즉 무신용장, 즉 추심 방법이죠. 추심 방법의 인도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선적 후 또는 수출 환음 열람 후, 수출 환음 열람이랑 수출 환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수출 환음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DA가 되겠죠. DA 환음 인수하고 3년이 지난 후, 그죠? 3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서요. 영수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자, 그 한국은행이 신고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한국은행이 신고하는 경우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요.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 영수의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신고해야 됩니다. 5만 달러 이상은. 그 다음에 본사하고 지사간 수출 거래인데요. 이 수출 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인수 인도 조건 방식에 의해 결제 기간이 물품 선적 후 또는 환음 뭡니까?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뉴선스 한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뭐냐면 외상거래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뉴선스가 아니더라도 수출 환음 일람 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이제 3년을 초과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본지사간 수출 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고 물품을 안 보내버리면 그것도 뭡니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이게 돈을 받았는지, 물건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물건 없이 저것끼리 그냥 이게 물건 거래를 위장했는지 한국은행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와 지사 간의 아닌 수출 거래로서, 그죠? 수출 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죠? 아닌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고 미리 받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1년을 초과해서 영수하고자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지사 간의 이거는 무조건 선적 전에 영수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죠? 물품 수출 대금을 갖다가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통상 돈이 오가고 해야 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간 내에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 대금 영수에 관해서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입대금 영수할 경우는 어떠냐? 그럼 수출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건당, 그죠? 계약건당 미화. 자,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5만 달러를 초과하는데요. 미가공된 금을, 가공되지 않는 금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때도 이제 그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죠?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그죠? 이럴 경우도 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우리 원래 금 그 바 하나가 한 5천만 원 하니까 5만 달러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수입대금을요, 수입대금을 자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그죠? 자,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 결국은 이제 수입대금과 관련된 겁니다. 수입대금을 자,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그 뉴선스죠. 연지급입니다. 연지급, 디터드, 연지급, 연장하여, 즉 후불 지급한다는 얘기죠. 연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 초과하여 그죠? 연지급 수입, 즉 초과하여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입한 금을 수입했는데 이것을 미가공으로 가공도 안 하고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이럴 경우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즉 계약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그죠? 선적 서류 또는 물품 영수 전 물품을 받기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에 의하여 지급하자 하는 경우, 즉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계약건당 미국 달러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요,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그죠? 영수 전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자, 그러니까 물품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1년 전, 1년보다 더, 그죠?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의심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미리 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뭐 2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은 금액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직 물건도 안 받고 선적 서류도 안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더 전에, 1년을 훨씬 초과하여 전에, 1년보다 더 1년이 넘는 기간 전에 미리 이제 돈을 갖다가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슨 말이겠죠? 자, 요 경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수출입 이행 업무입니다. 그죠? 대형 수출입 이행 업무는 건당 미국 달러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그죠? 자, 물품의 수출할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물품 선적하기 전에 받은 사람은 동대금을
반환하거나 그 금액에 대응하는 수출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쵸?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5만 달러를 갖다가 미리 받은 자는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말겠죠?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영수한 자는, 그죠?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그 금액에 대응하는 수출하면 되는 거죠. 수출하면 끝나는데 수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출을 이행을 하면 그만이고, 먼저 받은 건 상관없습니다. 이행하면. 근데 이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쪽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의 도피가 되니까 서로 세관 간에 서로의 공조 체제를 이제 이루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대형 수출입 이행 업무라는 것은 뭐냐.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에, 즉 물건도 안 왔거나 하는 선적서류도 안 왔는데 송금 방식에 의해 갖고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에 의해서 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지급한 자는 먼저 줬다 이거죠. 그죠? 돈을 동대금을 반환받거나 그 금액에 대응하는 수입을 했자. 돈을 먼저 줄 수 있죠. 우리 TT로. 그죠? TT로 줄 수 있습니다. TT로 줬으면은 물건 받으면 돼요. 나중에. 근데 물건이 안 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안 받으면 뭡니까? 이유 없이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냐. 돈이 이제 세탁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환칙이 되거나 여러 가지 뭐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단으로서 신고를 갖다가 의무화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강제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지급 및 수령입니다. 그죠? 제3자 지급 및 수령이 소위 이제 환치기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위에 거가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어려우면 밑에 거 보세요. 위반 사례. 자, 위반 사례 보면은 A로부터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던 B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죠? 내가 돈은 A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돈의 출처가, 돈의 출처가 나옵니까? 아니면 돈의 출처가 안 나오죠. 자, 물품을 수입은 했는데 돈은 뭡니까? 자, A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의 지급은 A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A로부터, 뭡니까? 물품을 수입하는, B로부터,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밑에 위반 사례가 보기가, 여기 조금 이제, 요 PPT가 일단 이제, 거기에, 책에 따르는 건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지급 및 수령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 어쨌든 누구든 간에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거래의 행위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자,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게 아니고 A에게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죠? A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 대금은 A로부터 지급받지 않고요. 국내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B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고치는 게 맞겠죠, 그죠? 그죠? A에게 수출을 하는데요. A에게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A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A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A로부터 수입하는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A에게 채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다. 이 사람부터 수령하는 경우다. 자, 그러면 이 당사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거주자는 본인이 되겠고요. 비거주자는 A가 되겠죠. 또는 뭐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뭐 어쨌든 간에 상호간의 거래 행위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있죠. 왜냐하면 A에게 수출을 하면은 나는 뭡니까? A로부터 돈을 받을 이제 채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거 채권 채무가 이제 있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주자가 내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 A가 아닌 자와 직업 등을 하거나, 그죠? 아닌 자가 그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직업 등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 말고 또 다른 B가 있는데 이 B는 A로부터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럼 A에 대해 채권이 있는 사람이 채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A는 나한테 채무가 있고 B는 A에게 채무가 있는데 A의 채무를 누가 B가 나한테 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환으로서는 추적이 안 되죠. 추적이 안 되죠. 그죠? 추적이 안 되고 세금도 포탈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A로부터 각종 모피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거죠. 그게 관세 포탈이랍니다. 1억인데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뭡니까? 세금을 물리는 거죠. 자, 근데 자기는 이제 1억인데 5천만 원 했으면 5천만 원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5천만 원만 신고하면은 세금도 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이 받을 게 남아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차익은, 이제 뭐냐면,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의, B 명의로 개성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차익은 다른 이제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자, 이런 경우죠.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A로부터 이제 A와 거래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실제가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단 5천만 원만 신고하면 내가 수입할 때 어떻게 하죠? 수입할 때 이제 그 절반이, 세금을 절반밖에 안 내겠죠. 자, 그러면 내가 또 얼마 줄 게 있습니까? 내가 일단 돈으로, 뭡니까? 일단 돈은 보낸 거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더 A한테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줄 거는 우리나라에 A 말고, 뭐 A가 지정하거나, A의 친구거나, A 가족이나, 그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계좌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넣어준다. 이건 이제 정해진 환칙이죠. 환칙이. 그죠? 그러한 방법이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서, 입금하는 경우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직접 받은, 거래, 즉, 무역에서는 거래 당사자와 간에 돈이 직접 와야 되지. 그걸 뭐 제3자 해갖고 서로 받을 거 죽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3자와 상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안 됩니까? 트래킹이 안 되죠. 이거 뭐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흘렀는지 외환당국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되지가 않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은 다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외국환 취급기관을, 외국환 은행이죠. 경유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입니다. 그죠? 외국환 은행을 통과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는 불법적인 외국환금. 이거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환치기 같은 거, 환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치기를 하는 이유는요. 외국환 거래를 숨길 수 있다는 점과, 자,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죠?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를 숨길 수 있다는 것과, 숨길 수 있다. 외국환 거래를 숨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금을 포탈하는 거죠. 또 뭐냐면, 어떤 큰 돈이 이렇게 흘러가야 될 때,
또 이제 뭐냐면 비자금을 마련할 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들, 그죠? 그 이제 외국환 거래가 누가 거래인 거를 갖다가 숨기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작은 돈만 주고 나머지 돈은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대리인에게 이렇게 주면, 그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돈을 세탁하는 효과도 있고, 또 수수료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고, 외국환 거래를 갖다가 노출시키지 않는 효과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수대금의 지급, 수령,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신고 차익대금, 재산, 국외도피 등의 지급수단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용이 되겠죠. 그죠? 이용이 되겠다. 그래 되죠. 자,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밀가루를 판다 이랬는데,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밀가루가 아니라 마약이다. 그러면 이제 밀가루처럼 보이잖아요. 소금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제 신고는 소금으로 합니다. 그죠? 소금을 하는데 실제 소금 가격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격은 뭡니까? 제3자의 계좌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밀수대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신고를 해갖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 재산을 국외도피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거래했다. 그러면, 거래 이제 해서 1억인데 5천만원으로 밸류하면 나머지 그 5천만원은 다른 계좌에 넣어놔야겠다가 그건 이제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빈번하게 이 사람들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일일이 본국에서 돈을 보내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지에서 지급할 만큼을 이제 미리 이제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 거래를 갖다가 언더밸류 해가지고 차익은 그쪽에 이제 빼놔 놓고 다른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런 거죠.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위반 사례가요. 중국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서요. 환칙입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국내 은행 계좌에 신고 없이 수입대금을 입금한 거. 이것도 환칙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뭔가 외화도피가 되는 거죠. 외화도피가 되고, 이거 환칙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은 이제 또 자기가 수입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은행에, 국내 은행 계좌에 신고 없이 입금된 이 돈으로 가지고 또 결제를 하니까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수입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죠? 자,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에 신고한 부분은 외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고요. 어차피 이건 이제 지급해야 되니까요. 미신고 금액은 환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거죠. 환치 계좌는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서 그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죠? 또 계좌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거야. 그죠? 와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환치기가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제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 환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불법 외환 거래,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불법 외환 거래 유형을 보면, 환치 아까 있죠? 아까, 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주거나 받거나, 그죠? 외국환을 은행을 통하여 수출입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거 결제하지 않고 국내 은행에 개설된 환치 계좌를 통해서 수출입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경우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밀수출입이 외화를 갖다가 몰래 이제 반입하는 거죠. 자, 만불 초과의 외화, 원화 등을 수출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불법 수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도 안 했는데 안에 컨테이너는 빈 컨테이너 실어 가지고, 그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짜고, 야, 이거 지금 일단 컨테이너 실으면 신용장이나 뭐 뭔가 이게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단 신용장상에 신용장만 서로 맞으면 그 되니까 내가 니한테 수출하는 걸로 하고, 그죠? 네가 나한테 수출하는 거 하고 내가 돈 보낼 테니까 그 돈 네가 잘 관리하고 있어라. 내가 이제 수출하는 거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자는 빈 깡통을, 그죠?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입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장을
내고 하거나 하겠죠. 열거나 하겠죠. 그럼 어차피 해가지고 수출자가 그 돈을 받아가겠죠. 그죠? 그럼 그 수출자가 그 돈을 받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낸 게 아니고 빈깡통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화를 밀 수출하는데 이게 1만 부를 총괄할 경우에는 그죠? 이게 이제 신고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역 가장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는 거죠. 수출입 대금을 가장하여 그죠? 수출입했다 뭐 안 했다 이래가지고 송금만 하는 거죠. 송금만 송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용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깡통이라도 보내야 되지만 물건을 갖다가 배에 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용장 아니고 그냥 송금 방식에 의한 경우 그죠? 그거는 이제 뭐 네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뭐 선적 수입 필요 없거든요. 송금 방식에 의한 거는 내가 지금 선불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 줘야 됩니다. 그죠? 계약금 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인보이스만 있으면 그죠? 인보이스만 있으면 견적서만 있으면은 은행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수출을 가용해서 이제 그죠? 조작하는 거고 또는 아예 안 보낸 거는 아니면 이제 일부만 이제 그죠? 일부만 신고해가지고 하고 또 일부는 또 뭡니까? 그거는 이제 불법적으로 그죠? 유출하거나 뭐 이렇게 또는 가격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이래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미해수라 해가지고 자, 물건 보내놓고는 돈을 아직 안 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 대금을 영수기간 내 국내로 회수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회수하고 현지에서 회수하는 환치기 하고요. 해외 유보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 말 똑같은 겁니다. 그죠? 채권을 받자 돈을 갖다 적극적으로 저 사람 그냥 돈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아까 아까 있었죠. 그럴 때는 일단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정상적인 기간을 도구한, 즉 지난 그러한 이제 수출입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은 결국은 이제 환칙이라는 이야기죠. 지급 방법 신고 또는 자본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일단 안 했다는 거죠. 외국환 거래 절차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행위죠. 그죠? 그거는 이제 직접 와거나 직접 가거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제하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수출입업자가 알아야 할 외국환 관리 제도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전부 불법입니다. 알겠죠? 불법 외환거래 이용으로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경우들이죠. 가장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경우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장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